OST에 들어가 있었던 삽입곡이 네. 엄청나게 히트를 하다 보니까 그 싱얼롱 상영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보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외에 이런 어떤 종류가 이렇게 흥행하는 나라는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모여서 노래방 이렇게 좋아하는 나라도 별로 없고. 맞아요. 그런 좀 특이한 문화긴 해요. 같이 노래 부르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죠. 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얘기가 엄청 길어가지고. 긴가요? 네. 어떤 느낌? 왜냐하면 네. 보통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떼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는 재창인 거예요. 재창. 애국가를 보통 애국가 재창. 하죠. 네. 같이 모여서 부르는 건 네. 재창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떼창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그냥 단순히 모여서 함께 부르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그걸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떼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요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걸 매기고 받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리랑도 그렇고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또 쾌지나 칭. 그거 있잖아요. 이제 가면 되게 정확한 예시였는데. 예시인데 느낌이 약간 누가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기고 받는 게 우리나라 민요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요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방식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전히 원시 부족에서는 이렇게 매기고 받는 형식으로 노래를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건데 똑같은 거예요. 매기고 받는다. 영어로는 call and response라고 합니다. 부르고 응답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프리카에서 기원을 해서 그게 지금 어디에 정확히 남아있냐면 흑인들 블랙 가스펠, 스피리추얼이라고도 하는 그 흑인들 교회 가면은요. 사실상 그 목회자가 약간 리드싱어 같은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앞에서 이제 목사님이 리드하시면은 그걸 이제 받아서 부르기도 하고 그 찬양을 리드하는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부르고 받는 이런 문화가 사실 그게 이제 엄밀히는 블랙 가스펠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블루스에서 원래 나왔고 그 블루스는 이제 그 서아프리카 지방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 또 민속 전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렇죠. 뭐 말씀하신 거 시스터 액트에서도 맞습니다. 맞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거를 같이 부르면 왜 좋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부를 때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노래만 부르나요? 같이 부르면 노래만 같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같이 율동? 네, 동작. 율동. 옛날에 우리 마스 게임 했을 때 이것도 너무 옛날에 언제 하셨어요 마스 게임을? 9세대가 아닌데? 초등학교 때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 몸도 같이 동조화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깨동무를 한다거나. 네,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메트로놈 하나 딱 놓고요. 똑딱똑딱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초만 지나면 아마 우리 세 명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리듬을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패턴화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 이거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몸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연대감이 좀 생기고. 네, 사람들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창 혹은 떼창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 우리나라에서 떼창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왜 콘서트에 가면 떼창 많이 하잖아요. 근데 콘서트에서는 그 사운드가 정말 압도적이죠. 그쵸. 근데 때로는 그 압도적인 사운드를 압도해버릴 정도로 눌러버리죠. 떼창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그 메탈리카 콘서트에서 기타 마스터 오브 리프를 퍼펫스죠. 그 리프를 따라한 떼창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본 처음이죠. 유례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떼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본다는 것도 사실 집에서 조용히 넷플릭스 보는 게 집중도는 가장 높습니다. 맞아요. 네, 음악도 사실 헤드폰으로 혼자서 집에 듣는 게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콘서트를 가느냐? 그래서 정확히는 콘서트는 노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 떼창을 하러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대 위에서 열광적으로 퍼포밍하는 사람을 같이 즐기고 환호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네, 영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똑같은 김상사 노래도 내가 집에서 너튜브로 틀면 재미가 없어. 근데 거기서 그 장면에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들어야 재밌는 이런 공동체적인 경험인 거죠. 그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를 위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그런 걸 다 해도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걸,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는 진짜 좋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네, 저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이게 노래를 시켰을 때 툭 나오는 거는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네. 바로바로 하잖아요. 뭐 18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18번. 네. 이게 진짜 예전다거든요. 요즘 이제 애창곡이라고 많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18번이 입에 붙다가 어떤 분들이 와 진짜 저 형이 몇 살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꿔 불러야 되겠다. 근데 이제 또 김현희 평론가님도 이제 또 연배가 있으시니까. PC통신 뭐 18번 빠져나갈 수가 없겠네요. 지금 아이스님도 떼창에 속해 있으면 기분이가 좋다. 그럼요. 예, 이런 거. 그거예요. 초롱이님도 콘서트장 떼창 완전 소름이다. 물론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재밌게 놀 수 있긴 한데, 한국 사람들 어디 콘서트 간다 그러면 그 해에 그 공연자 셋 리스트 다 확인한 다음에 그거 플레이리스트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 몇 달을 그것만 돌리다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즐기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약간 강박적일 정도로 진짜 재밌게 즐기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떼창 그 메탈리카 말고 펀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의 위아영 그거 사실 그 그룹이 그렇게 유명한 그룹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콘서트 하는데 그 음악이 CF에 삽입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객들이 다 같이 따라 불러주니까 그 리드 보컬이 정말 감동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공연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노래방 갔는데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같이 나와가지고 부르면 그거 노래방 극혐 문화. 노래 가로채기하고 같이 후렴구 그 사비 부분 자기가 꼭 더블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개 싫어. 그래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콘서트장에 갔을 때 사실은 떼창 안 하고 싶은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 조용히 그냥 듣고 싶다. 네, 그냥 공연하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정도를 원하지, 옆에서 정말 정말 듣기 불편한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사실상 옆 사람의 공연을 보고 있는 거죠. 맞아. 잘 안 들려. 이렇게 사운드도 뭐 갖고 이제 보는 건 LED로 듣고 립싱크로 옆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콘서트 특이한 게, 듣는 거는 옆 사람 거 듣고 공연 보기보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들고 시선은 LED를 향하고 소리는 관객으로 들을 거면 거길 왜 가는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즐기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점이 있고 장점도 있지만, 이게 어찌 보면 약간 그 기사 나오는 거 보면 국뽕의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해외 아티스트들이 내한 공연 올 때 우리나라만 오는 게 아니라 일본도 가거든요. 다 돌죠. 일본의 관객들은 그냥 조용히 들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열광하면서 듣는다. 이거는요, 그냥 즐기는 방식의 차이지. 그쵸. 이게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감합니다. 근데 기사에서 자꾸 그렇게 자극하는 건 저는 좀 약간 떼창에 감동받은 아티스트. 뭐 K 떼창, 메탈리카 한국 또 꼭 다시 오고파. 뭐 그런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왜 막 세계를 돌아봤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 관중밖에 없어. 근데 실제 한국밖에 없었다는 팩트거든요. 네, 그건 맞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죠. 그 라이브 앨범 보면, 그 앨범 샀을 때 제일 좋은 그 앨범 중에 하나가 일본 라이브 앨범입니다. 왜냐면 진짜 조용해요. 맞아요. 뭐 부독한 이런 거 라이브 보면 와, 여기 진짜 조용히 진짜 듣기만 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거 만약에 라이브 앨범 뜬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건 안 살 것 같습니다. 더 다른 관중 소리가 더 많이 나오니까 분위기는 즐길 수 있지만 앨범으로서 가치가 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이 즐기긴 하죠. 일본 라이브는 Make Some Noise에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때 소리 지르면 옆에서 눈총 받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음원으로서의 가치는 정말 맞아요. 너무 좋아요. 옛날 락 그룹들 보면 일본 라이브 버전은 스튜디오 버전만큼 깨끗합니다. 진짜 좋아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밀수 OST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을 텐데, 저희도 지금 리스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두 분께서 이 음악이 요때 제일 느낌이 있었다 하는 곡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많은 분들이 요 곡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사실 산울림은 우리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이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펑크락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 잡은 시절이 없었던 좀 불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 산울림이 사실상 했던 게 그런 펑크적인 락스피릿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케이팝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있었던 곡이고 이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 그 중에서도 사실 명곡 중에 명곡으로 꼽히는 곡이라서 네. 이거는 예전에 신해철 씨가 네. 마왕 신해철 씨가 한번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우리 신해철 씨가 신중현 씨의 노래 이 산울림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한국 락의 계보를 다시 세우려는 네.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중요한 씬에서 제일 중요한 씬에 네, 이거는 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노래가 원래 이게 악명이 높거든요. 길어. 그리고 노래가 나오기까지가 무지하게 길어요. 맞아요. 네, 발동 걸리기가 한참 걸리는데 진짜 오래 걸리죠. 이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볼 수 있는 요 인트로 부분조차 서사에 녹여냈습니다. 그 부분 보시면 아마 요런 거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면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요 내 맘의 주단을 깔고 유튜브에 여러분 라이브 찾아보시면 옛날 산울림 그 공연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가 김창완 씨가 지금보다 머리숱이 더 없어 보이세요. 참 신기하죠? 네. 김창완, 김창훈 아무튼 뭐 천재들이죠. 진짜 천재죠. 네. 산울림의 내 맘의 주단을 깔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플레이리스트 한번 보시고 노래를 한번 듣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음악인지를 알고 가야 맞아요. 이게 그 음악이랑 장면이 지금 매치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구나를 맞아요. 영화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보시고 가사까지 찾아보시면 야, 그 가사도 그렇게 맞췄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다른 곡 뭐 괜찮았었던 곡 저는 김추자님의 김추자. 네, 저 김추자 너무 좋아해요. 제가 유일하게 전곡을 알고 있었던 곡이기도 해서 네. 무인도요. 무인도요. 네네네. 이게 원래 김추자 씨 곡이죠. 근데 김추자 씨가 이 곡으로 제대로 처음에 가장 먼저 레코딩을 해놓고도 결국은 이게 정훈이 씨의 곡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왜냐면 이제 정훈이 씨가 이 곡을 갖고 해외 이제 칠레 해외 국제가요제인가요? 여기를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요게 이제 김추자의 곡보다는 정훈이 씨의 곡으로 많이 기억이 되는데 그때 뭐 해외 그 가요제를 김추자 씨가 나가려고 했었다. 뭐 아니다. 뭐 정훈 씨가 나가려고 했었다. 뭐 이런 되게 숨겨진 야사가 있어요. 이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또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김추자 씨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평가 받아도 되는 분 아닌가. 좀 봄비나 뭐 님은 먼 곳에 이런 거 다 너무 좋잖아요. 최고죠. 85년생이라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김트리오 연안부두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안부두를 제가 기억하기로 갤럭시 익스프레스가 리메이크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락그룹이 리메이크했었던 네, 맞아요. 네. 그 김트리오는 예전에 조용필 씨 있었던 김트리오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최희철 맞습니다. 네. 퍼커션 맞아요. 네. 그래서 좋은 곡들이 정말 많아서 아마 요때 음악을 들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요즘 세대들도 좋은데 하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을 만한 곡들도 꽤 있지 않나. 저는 나미와 머스마들의 행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요거는 어디 나오냐면 이제 뭐 스포일이 되려나? 아무튼 뭐 시대가 바뀌어서 몇 년이 지나서 김혜수 씨가 딱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컬러풀한 옷으로 진짜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쵸. 이 나미와 머스마들의 행복이 너무 딱 들어맞아요. 그 분위기가. 이 나미와 머스마들 같은 경우는 나미 씨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빙글빙글 보인의 요때 나미 씨 말고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활동했었던 이탈리아 프로듀서와 함께 했었던 그 시절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영원한 친구가 있었고 이제 행복 같은 곡이 있었는데 요런 것도 꽤 신선한 선곡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수의 OST는 보통 이제 70년대를 그렸으니까 시간 여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OST 쭉 들으시면은 감정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장면이랑 잘 연결되면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감정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주인공들이 하는 대사도 잘 맞아 들어가면서 나라면 이런 감정을 느끼겠구나. 그게 OST에 잘 녹아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물론 유승환 감독이 노래를 좀 진짜 아예 대놓고 배치를 하고 했다지만
종합적인 음악을 담당했었던 거는 장기하 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화 감독했었던, 아니, 음악 감독했었던 분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데뷔가 된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물론 이런 곡들 몇몇 개는 정해져 있었겠지만, 이거 이외에 오리지널 스포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고. 편곡을 또 했죠. 그쵸. 편곡을 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기하라는 뮤지션도 굉장히 자기 세계 강한 뮤지션이고 유승환 감독이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유승환 감독이 그만큼 장기하 씨를 저는 신뢰하고 일임을 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긍정적인 마무리로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장기하 씨가 또 이런 식으로 유승환 감독과 함께 가요계 70년대 사실은 요 시대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었고 우리 가요를 지필하는 사가들은 중요한 시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잘 주목이 안 된 시기. 조명이 좀 덜 돼 있고. 조명이 좀 덜 됐고 오히려 뭐 트로트 같은 게 많았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당시 최고의 음악들 펄 시스터즈, 김정민,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 박경희 씨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라는 곡이 마지막에 이게 아마 엔딩 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뭐랄까요? 좀 스산한 마음, 행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라는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딱 어울리네요. 딱 어울리고요. 네, 박경희 씨가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이게 아주 키도 크시고요. 장신에다가 아주 글래머러스한 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수 같다는 평가를 많이 들으셨어요. 외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라는 곡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가보시면 너튜브 댓글에 영화 보고 왔어요. 영화 보고 왔어요. 너무 사실 가요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장기하 씨는 그러고 보면 예전에 그 범죄와의 전쟁 OST도 그렇고 요때 음악을 좀 잘 다루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보통 영화 음악 OST 만들 때 오케스트라 많이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유승환 감독이 70년대 분위기의 밴드 음악을 원해서 장기하 감독한테 부탁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만큼 맛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뮤지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풍문으로 들었어. 그 노래는 이제 아예 원곡자 함중아 씨 얘기는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 그냥 장기하 씨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 이제 그 불알 친구가 이제 인디밴드 드러머로, 인디밴드로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간지가 제 불알 친구인데. 친하세요? 네. 제 중학교 때부터 쭉 친구인데 이제 장기하 씨랑 같이 레이블에 있었으니까 들어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런 일하는 게 엄청나게 치밀하고 많은 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습벌레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영화음악 감독이 진짜 그 되게 고된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잘 소화를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간 좀 새는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뭔가 창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 떠올라가지고 뭔가 팡 터지는 순간이 있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조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장기하 감독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장기하 감독 70년대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그때는 한 살 때였으니까 그 음악을 알 수 없죠. 자기와 감성이 맞는 그 시대의 음악을 정말 꼼꼼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의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갑자기 그런 감성이 내 몸 안에서 나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희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밀수 쪽에서 뭐 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 방송 보면 보러 가시고 싶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여기 그 레이나 최님이 밀수 보러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로 이게 두 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저였어도 안 본 사람이 보러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미 몇백만을 본 영화라서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또 뭐 방송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이 한 2주 빨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또 이런 70년대 음악이나 아니면 생각해보면 90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사 부분도 또 영화적으로 잘 맞는 것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웹에서 그게 한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의 가사와 요즘 가사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정말 그 누구에 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 마왕 신해철 씨의 노래 한 곡이랑 샤이니 링딩동을 지어서 굳이 그렇게 비교를. 아니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걸 한 건데. 포크송의 대표인 링딩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사에 대한 고민이 물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전혀 아니지만 예전 가사가 조금 더
우리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가사들이 더 많지 않았냐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가 가사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전에는 이제 시인들의, 그래서 작사라고 하지 않고 작시라고 하는 맞아, 것들을 맞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라는 개념으로 가사를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오히려 이 작곡가들이 그 좋은 작사가들의 그 작품을 받기 위해서 오히려 곡을 갖고 그 가사를 받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진짜 작사가 선생님들한테 네. 부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쓰신 양인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곡도 중요하지만 그 양인자라는 사람이 글을 썼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그 앨범의 완성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케이팝을 예로 드셨지만 이제 케이팝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 소위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가사라는 것도 이 작품의 예술성을 드러내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곡을 만드는 하나의 기계적인 공정에 좀 가까워요. 네, 구성 요소 중에 하나. 구성 요소에 가깝고 사실은 어떻게 그 곡의 재미를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네. 옛날처럼 그 가사의 내러티브 하나가 그 자체로 예술이 되는 시대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길이 자체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뭐 2분대 노래가 막 나오니까요. 뉴진스 이번 노래는 다 합쳐서 12분인가 밖에 안 돼요. 앨범이. 그리고 2분 30초면 긴 거고요. 다 그 미만으로 끝나는데. 네. 사실 그러면 이런, 만약에 짧은 곡,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왜 틱톡이라든지 쇼폼으로 보잖아요. 네. 쇼폼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책 읽듯이 듣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부분을 임팩트 있게 내가 받아들이고 끝낸다는 건데,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거기다가 어떻게 유리창문 사이로 하얗게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에 이런 걸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넣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냥 슈퍼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의 차이는 있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확실히 아무래도 저는 그래서 작사가의 전성기는 90년대 초반까지가 아닌가 싶어요. 90년대 초반에 가령 박주현 씨라고 사랑일 뿐이야, 뭐 훈련소가 아니 뭐죠? 이병열차 안에서 이런 거 만드신 그런 작사가, 우리가 작사가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는 게 사실 90년대 후반 이후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잘 없죠. 네. 잘 없죠. 근데 그게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자극에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도 영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자극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극의 변화도 크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자극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기에 녹여놓은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그 자극을 그대로 즐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미 그냥 일상에서 너무나 많은 자극에 노출되고 있어요. 온통 자극이죠. 예.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까지 그거 하나 음미할 시간적인 여유 혹은 마음의 여유가 더 이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훨씬 더 듣기 편한 노래가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취향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음악의 BGM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악을 딱 직면해서 우리가 그거를 막 치열하게 듣고 감동을 하는 것보다는 그 음악이 주는 편안함, 분위기. 혹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런 우리가 소품처럼 쓰일 수 있는 음악들이 주목을 받고 그런 음악들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열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사회가 변하고 사람의 심리가 바뀜에 따라서 오는 하나의 새로운 음악과 듣는 사람 간의 관계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조금 조용한 곳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너무나 자극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면 대화도 훨씬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노래에 집중하는 정도도 훨씬 깊어지고 조금 더 긴 노래를 들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굉장히 자극이 많은 곳에서는 대화가 훨씬 줄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얘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 노래도 들어야 되고 이 영화도 봐야 되고 밀수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그걸 다 못하니까. 그렇죠. 그 가사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보는 음악에서 듣는 음악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요게 이제 경계가 딱 70년대예요. 70년대 말에 이제 MTV가 등장하고. 그래서 80년대 이후로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기도 해요. 비디오 킬드 라디오스타가. 그렇죠. 그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가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랑 비슷해요.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영화화된 것보다 오히려 책에서 더 많은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근데 예전에 가사로 읽을 때는
뭐 이문세 가령 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뮤직비디오가 없지만 뭐 가로수 저기 뭐 별이 걸려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내 나름의 서사를 구성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에 맞는 서사가 어쩌면 주어지는 거예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음악방송을 통해서, 혹은 그런 비디오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나눠서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뜬금없는 얘기지만, 손이 되게 예쁘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손이 되게 예쁘시구나. 네. 유일한 장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